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폭락하는 2022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특징, 그리고 2023년 다가올 시장의 주요 변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의 변수를 예측하면 내년에 저희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대응책이 나올 것입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특징, 수도권 시장 동향 및 특징, 지방시장 동향 및 특징, 이렇게 나눠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 장기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추이를 볼 때 상승기 때는 최대 60%대 상승을 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보이는 반면 하락기는 비교적 장기간에 거쳐서 20%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과거 추이는 그랬다 이겁니다. 과거에 보면 2006년서부터 2022년까지 보면 상승할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하락할 때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한 20% 정도의 하락을 하고 상승할 때는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상승할 때는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 이런 추이를 보였다 이거죠. 다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기 지속기간이 길고 상승폭이 컸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과거에는 상승기간도 짧고 하락기간이 길었고 상승기간이 짧고 이랬는데 지금은 상승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무려 2014년, 2013년 말부터 따지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죠? 이 빨간 게 서울이고요. 이 점선이 인천, 그리고 이 파란 선이 경기도입니다. 패턴이 높고 낮은만 차이가 있지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기 때 가격 폭을 보면은 서울은 43%,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만에, 그리고 인천은 66%, 경기가 47%,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만에 60%, 56%, 68%. 이렇게 과거의 상승 패턴을 보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렇죠? 하락 기간이 이렇게 길었고요. 보면은 2019년 이때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근데 요번에 하락 기간이 과거처럼 길어질 거냐?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방송서부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한 2026년까지는 적어도 좀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거의 한 120 정도 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204인데 그것이 내려오려면,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통화량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 통화량 빠지는 것도 평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와서 사람들의 심리가 주택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런 심리가 팽배해질 때까지는 가격이 아마 떨어질 겁니다. 매매 가격을 보면 아파트와 달리 연립 다세대의 전년 대비 가격 변화율이 7.6% 수준.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 상승한 이후에 하락했다. 그 얘기는 아파트가 너무 가격 대비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올해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이랑 다세대는 한 7.6% 수준까지 8월 기준으로 올랐다. 그래서 보면 수도권 아파트죠.
그리고 수도권 연립 다세대, 그죠?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 이게 수도권 아파트, 수도권 연립 다세대 매매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그래프들을 보면 조금 더 22년 5월까지 더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아파트가 너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후 후속으로 다세대랑 연립 같은 것이 약 한 8개월 정도의 거리차를 두고, 그렇죠? 이거 피크 치고 이거 피크 쳤죠? 21년 9월. 그런데 연립은 올해 5월이었으니까, 그죠? 약 한 8개월 거리차를 두고 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는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고, 아파트는 작년 10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꽃이 타고 있을 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립이랑 다세대도. 그래서 이때 지금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가격 변화를 보면 가장 많이 지금 오른 지역들을 보면 빨간 게 심한 지역들이죠. 안산 상록, 그리고 인천 연수, 이런 곳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의 뭐 화성 이런 곳들.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19년부터 따졌기 때문에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오른 거고요. 최근 한 6개월 보면은 이런 지역들이 하락폭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이제 먼저 그래서 빠지고 있는 겁니다.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상승세를 분석해 보면 1기 신도시는 경기도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상승폭의 차이는 약 20% 내외로 분석이 된다. 17년 이후 상승세 보면요, 1기 신도시, 여기 경기도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1기 신도시, 그리고 점선이 2기 신도시죠. 그런데 1기 신도시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죠. 이는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죠.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리고 이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GTX 호재가 많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추이를 보면 2기 신도시가 지금 먼저 꺾이고 있어요. 그렇죠? 꺾이는 폭도 크고. 그래서 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 교통 호재라든지 2기 신도시 접근성이 너무 과대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파주 운정이라든지 동탄 2 신도시라든지 하락폭이 지금 전국에서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1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죠. 재건축, 특히 분당이죠.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호재를 아직도 기다리는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면은 올 9월달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때까지는 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1기 신도시 지역 가격 변화 추이를 좀 보면요, 1기 신도시 지역 가격 변화가 부동산 114를 기준으로 보면 파란색인데요. 파란색 보면 1기 신도시 지역도 지금 빠지고 있죠. 근데 이 작년까지는 상승폭이 컸는데요,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22년 6월, 그러니까 올 6월달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0%였고 그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니까 피크 치고 좀 빠졌다는 얘기죠.
뭐 평촌이나 산본이나 이런 곳들은 벌써 올 한 6월 달부터는 벌써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5, 6월 달부터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도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그룹 1의 진폭이 다른 그룹 대비 적은 가운데 하락기에도 낙폭이 가장 적은 현상을 나타낸다. 그렇죠? 1그룹 같은 경우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집중돼서 22년에도 상승 지속되다 가장 늦게 하락을 시작한 지역이다. 그렇죠? 지금 이 1그룹 같은 경우는 빨간색. 인천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 1그룹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인천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신도시 중심에 있는 지역들도 급격하게 하락했고,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일기 신도시가 좀 버티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고요.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룹 1, 2, 3, 4는요 임의로 분류한 곳인데, 그룹 4에서 그룹 1로 갈수록 비교도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1이 주택가격이 높은 거고요, 그룹 2가 주택가격이 낮은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서초 이런 곳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좀 잘 버텼고,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빠졌죠. 경기 같은 경우도 분당이나 판교 이런 곳은 좀 잘 버티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를 보면은 각 연도별 1월에서 9월에 누적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 수집 이래 최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거래 감소 시기보다 약 38.3%가 적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역대 최저죠. 이 빨간 건 서울이 2015년 같은 경우는 10만 건이었죠. 1에서 9월까지. 근데 지금 2022년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합쳐봐야 약 한 2만 건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건. 엄청나게 적은 거죠. 인천 같은 경우도 평균이 2선인데 파란색 여기 와 있죠.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평균선이 2선이니까 이 정도로 보면은 약 한 12만 건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5만 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거래가 3분의 1 토막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다. 그 정도로 좀 파악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이랑 인천, 경기도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이 보면은 3억 미만이 빨간 건데요. 서울은 고가 아파트가 많죠. 그죠? 15억 이상도 있고. 근데 주로 22년을 보게 되면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보면은 3억 미만 거래량이 좀 많아지고, 그죠? 이때는 3억 미만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뭐 큰 변화는 없죠.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시장 추이입니다. 지금 전세 9월까지 누적 2.5%가 하락했습니다. 가격, 전세값이 하락됐죠. 그리고 남은 기간 하락 지속할 경우에 통계 작성 이래 연 누적 하락폭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수도권 월세 가격
YTD 3.1% 상승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하락하고 있고, 월세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전세인데, 전세 변화율 떨어지고 있죠. 월세 변화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세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도부터 전세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파란색이 월세 가격 지수인데 월세 가격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금리 영향도 크죠. 전세 대출 받으면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전월세 가격, 인천 연수, 경기 시흥, 안산, 이천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약 최대 27.2%, 2년 전이랑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20년 9월 대비 22년 9월이니까 지금 이렇고요. 최근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 6개월만 보면 하락폭이 큽니다. 근데 21년 12월 대비 22년 9월, 9개월, 최근 9개월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파랗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2년치는 이렇게 전 지역이 다 빨갛지만 최근 9개월만 보면 작년 12월 대비해서 이렇게 다 하락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하락폭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락이 지속될 거다. 2년 전 가격같이 지금 떨어지겠죠. 코로나로 지금 저금리에 거의 제로금리 수준의 대출을 해줬으니 그게 다 원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2년 들어서 하락하는 흐름 보이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경기 양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 중이다. 지금 보면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20년 9월 대비 20년 9월 2년치 보면 완전히 다 상승했죠. 그리고 최근 21년 12월 대비 22년 9월을 봐도 월세 상승률이 엄청납니다. 7%, 8%, 그죠? 6%. 2년 전 대비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26%, 평택은 19%. 그래서 전세가 다 지금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의 상승폭은 훨씬 커지고 있다. 근데 이 월세도 무한정 커지진 않고요. 그 전세 담보 대출 그 금리 그 수준 그것보다 월세가 비싸지면 또 월세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월세 거래 추이를 보더라도 수도권 월간 전월세 확정일자 현황 추이를 보면 최대 14.7만 건에 달해서 16년 이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면은 수도권 월세 확정일자 부요건 이 파란색의 월세인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 다음부터 올 초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월세가 늘어났고 전세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 비율을 보면 점유율을 보면 월세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파란 게 월세인데 월세가 많아지고 있고 전세는 작아지고 있죠. 지금 월세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월세 거래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 주택시장 장기 추이를 보면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 점선이 수도권 매매 실거래가 지수인데 수도권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꺾였죠. 그리고 이 빨간색이 5대 광역시 매매 실거래가 지수인데 여기도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작년 말 올 초부터 다 꺾였고요.
그리고 5대 광역시 매매 실거래가 지수 변화를 보더라도 요 살색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플러스였는데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가 영선인데 다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수도권이든 5대 광역시든 다 마이너스로 돌았었다. 그래서 수도권과 유사하게 21년 11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하락기 누적 5.9%가 하락이 됐다. 매매와 전세 19년까지 유사한 흐름이었으나 19년 전세가가 먼저 상승했고 20년 중 매매가 상승폭이 커서 전세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과 지금 공급. 부산과 광주는 서비스업과 관공업 생산의 호조가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대전의 경우 최근 공급력 가뭄이 원인으로 지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과 광주 같은 경우 지역별 산업발전과 주택가격 상승. 이제 관공업 생산 지수를 보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해서 2022년, 3년 전, 4년 전 대비해서기 때문에 4년 전 대비해서 보면은 관공업 생산별 지수가 높기 때문에 부산이랑 광주는 한 14% 정도 집값이 비싸고 대구는 이제 작년부터 떨어졌죠. 울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4년 전이랑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10% 올랐다 이겁니다. 광주랑 울산도. 그리고 이 공급량들을 보면 지금 직전 3년 대비 향후 3년 공급량 이게 아주 중요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 공급량이 마이너스 55%로 공급량이 좀 부족합니다. 경기도도 한 마이너스 20%. 근데 대구, 인천 같은 경우는 76%, 89%로 공급이 아주 많죠. 대전도 40%로 공급이 많습니다. 충청, 남도도 공급이 113%로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공급에 있어서 직전 3년보다는 그 직전 3년 대비해서입니다. 직전 3년 대비해서 이렇게 부족한 거지 절대량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지방 주택시장 장기 추이입니다. 수도권 6.6%와 지방 5대 광역시 4.4% 하락하는 동안 유일하게 8월 연 누적 기준 상승세지만 7월 이후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늦게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이랑 지방 5대 광역시장이 6%, 4% 하락했는데 이렇게 하락했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빨간색 보면은 늦게 상승했다 이겁니다. 늦게. 그렇죠? 전세가도. 하지만 이제 최근에 꺾이고 있죠. 최근 좀 11월 달에 꺾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시간 차이가 지방이랑 서울 수도권이랑 약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똑같이 그래프가 따라가고 있다. 산업발전과 공급. 경기 지역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함께 상승하며 지역 경기에 호조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경기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공업 생산지수랑 서비스 지수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서비스 생산지수가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이쪽이 관공업, 이쪽이 서비스업,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그렇게 높아짐에 따라서 인구가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이 크기가 이제 집값인데 집값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근데 최근에 오른 만큼 빠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 게 버블이 커진 것이죠. 유동성이 풀리고 돈이 많아지니까 경기도에 있는 주택에 다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기타지만 공급량 추이. 예. 공급량 추이를 보면, 예. 공급량 같은 경우는 수도권. 예. 수도권은 그래도 어느 일정한 지금 비율을 가지면서, 예. 유지가 되고 있죠. 지방 같은 경우에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좀 미분양인데요. 미분양 및 중공업 미분양, 절대적인 호수는 과거보다 적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미분양을 보면 미분양이 증가 속도가 이렇게 지금 빠릅니다. 기울기. 항상 제가 기울기를 보라고 그랬죠.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기울기. 기울기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 이렇게 기울기가 지금 늘어났던 적이 없잖아요. 미분양이. 그죠? 미분양이 급격하게 쌓이고 있다. 중공업 미분양은 아직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았죠.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보유량을 보면 지금 경기가 최대입니다. 25,000호. 경기 최대는 25,000호. 이때가 이제 최대였는데 지금 2,300이니까 약 한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증가 기울기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래서 경기는 급격하게 지금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가 5,900, 경기가 2,300, 경북이 4,900. 이 빨간 것들. 근데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게 높아질 거다. 지금 이런 것이죠. 분양률을 보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최근 분양률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양률이 거의 뭐 99%, 100%까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분양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그렇죠? 지방은 이렇게 초록색인데 분양률이 아주 낮죠. 그리고 5대 광역시랑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66%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90% 이상 높던 이 파란색들이 이게 부동산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2020년 한때 100%에 육박했던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초기 분양률이 66%까지 떨어졌고요. 분양가 상승세, 규제와 시장 여건 등으로 과거 대비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월간 평균 분양 경쟁률 3대1 수준. 분양 경쟁률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평당 분양가는 거의 뭐 한 400에서 500 수준이죠. 요 안에 있으니까 400에서 500 수준에 있는데 빚정부 아파트 분양 경쟁률을 보면 이렇게 높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1년 7월까지만 해도 30대 1, 40대 1, 50대 1 이랬죠. 지금은 3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분양. 인허가는 수도권에서 감소한 반면에 비수도권에서 58.6%로 증가. 준공은 9월까지 누적 8.7% 증가했고 2년 전 인허가 대비 준공 실적이 증가했다. 그리고 9월까지 누적 분양 승인 실적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 분양 승인 안 해준다는 얘기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양 승인. 분양 승인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21년 9월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승인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분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 시장의 주요 변수, 거시경제 변수와 정책 변수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장기 시장 금리 증가가 해가지고
전 저점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예, 이게 아주 큰 지금 변수죠. 금리,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금리, 빨간색 국고채 10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금리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주 지금 급격합니다. 그리고 주요 대출 상품 금리, 주요 대출 상품 금리를 보면 집단 대출이 6.2%, 그죠? 주택담보대출 또 지금 한 4.5%, 그죠? 일반 신용대출도 4.5% 정도 수준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 월세 선택이 많아지고 있다. 연세 대비 매매 가격과 연세 대비 전세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 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크다. 그렇죠?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보면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전국적으로 약 5.8%, 전세가 월세로 가는 게 한 6%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지금 보면 한 5.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연세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요 끝에 데이터는 연세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월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등은행의 연체율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 중이나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작년에 저금리 때는 갚을 수 있으니까 3%밖에 안 됐는데 돈을 못 바꾸니까 4%까지 좀 됐죠. 연체율이. 연체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리고 PF, 이것은 주택 지을 때 PF 대출이라고 건설업계에서 받는 대출인데요. 업종별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한 취약차주 산정 결과 저축은행의 PF 취약차주 비율이 가장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취약차주 규모 가장 높다는 거죠. 잠재 취약차주 규모 지금 엄청납니다. 대출로 인한 문제도 아주 심각하죠. 그리고 당초 2022년 예상금리가 1.25에서 1.5, 현재 3% 수준으로 예상치 못한 고금리, 물가 상승률 역시 5.7% 수준이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2023년 금리가, 지금 금리가 3%인데 2023년에는 금리를 지금 3.75% 정도까지 보고 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계속 지금 5.7%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 4%까지는 떨어지는데 부족하죠. 2% 언더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많이 안 떨어진다. 4%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3%에서 3.75%까지 금리를 유지한다면, 금융시장의 미 연준 정책금리 인상 예상.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죠. 지금 4%인데 이 데이터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5%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5%까지 올라가서 5%에서 좀 이렇게 내년에 중후반쯤에 한 4% 중순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리 예상 소비심리, 소비자 심리지수, 아파트 가격, 좀 관계를 보면 금리 전망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주택 소비 심리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
그리고 분양 지연 물량 서서히 커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 물량이랑 실제 물량, 이게 계획 물량이고 실제 물량인데 차이가 이게 막대 그래프죠. 그래서 실제 분양 지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및 중간자재 물가 상승도 큽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원재료 물가 지수, 수입되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빨간색은 국내고 수입인데, 수입하는 원자재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관리비 부담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죠? 사업용 부동산은 좀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리고 해외 부동산, 해외 부동산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빨간 그래프인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근데 미국도 끝이 꺾였죠. 파란색 미국도 꺾였고, 잉글랜드는 아직 안 꺾였지만 최근에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주택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영국 역시 런던 인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 및 유럽 제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미국 GDP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0.1%였죠. 22년 지금 EQ까지. 그리고 유럽 제조업이랑 소비 심리가 이렇게 지금 바닥으로 향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제조업도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향을 분석을 해보면 15에서 16년 높았던 주담대 비율, 지난 정부의 LTV와 DSR 규제 등으로 유지했으나 21년 들어서 재증가해서 가격 수준 높은 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렇게 증가한 게 작년에, 그렇죠? 모든 가계 대출이 이렇게 증가를 했던 게 집값을 올린 아주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DSR 3단계 시행 효과, 그래서 22년 지금 7월부터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년 1월에 DSR 2단계 규제를 하고 22년 7월에 DSR 3단계 규제를 해서 21년 말 대출 한도를 100으로 봤을 때 올 연말까지는 59%랑 36% 수준으로 대출을 줄이고, 그러면서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LTV 및 집단대 완화 및 대출 유인 발생했지만 가격 하락기에는 대출 수요자들이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가격 전환 시점 전후 가격 형태. 그리고 9월 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5대 광역시 매매 거래가 드물어서 거래 활성도 지수가 영에 수렴한다. 조정 대상 지역 영향들을 좀 보는 건데요. 지금 지방의 조정 지역 다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지금 많이 풀었죠. 그렇게 풀었어도 지금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때는 조정 지역을 다 해제해도 전혀 집값 상승하는 데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올 연말 내년 초 지금 11월 달부터 조정 지역을 더 해제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들 지금 수도권도 많이 해제할 것 같고요. 내년 한 중반이나 이제 내년 후반쯤 되면 서울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규제를 풀 때 그때 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타당한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규제가 풀렸을 때, 그때 기회를 봐야 됩니다. 네, 맺은말입니다. 기업 경영의 신으로 불리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내셔널, 파나소닉 등의 히트 브랜드를 창업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기 산업 발전에 공헌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성공 비결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약점이자 성공의 방해물 아닙니까? 그러자 마쓰시다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건강하려고 했어서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하여 못 배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다 하늘의 은혜이죠. 그리고는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고난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강하게 해주는 삶의 미천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삶을 포기하고 불안하게 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늘의 은혜로 여기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도 극복하고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